안녕하세요. 창성고 1학년 학생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고대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5단원 통일신라와 발해의 발전 부분을 교과서에서 한번 확인을 하고 제 고대 국가 지배체제 체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일신라와 발해의 발전 과정이라고 교과서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교과서 24쪽이고 통일신라와 발해의 발전을 나타낸 게 여기 지도에 지금 잘 나타나 있죠. 북쪽에는 발해가 있고 남쪽에는 지금 신라의 여기 이렇게 각종 그 지방 행정 체계까지 표시된 지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남북국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발해가 위치하고 있던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부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통일 이후 신라의 정치적 변화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과정을 상세하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발해의 건국부터 발전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발해의 각 중요한 왕들이 몇 명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왕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를 여러분이 흐름으로 기억을 잘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조금씩 선생님하고 중요한 내용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에도 앞에랑 똑같이 중요 왕을 중심으로 기억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플러스 기억해야 되는 힌트가 뭔지 선생님이 한번 알려줄게요. 여기 보면은 왕은 문무왕,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신문왕이 나올 거예요. 신문왕. 요 두 왕을 중심으로 보는데 특히 이 페이지에서는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서술을 하고 있어요? 신문왕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키워드가 뭐냐 보면은 민족 통합을 도모했고 왕권을 강화했고 그 다음에 귀족 세력을 촉청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통치 체제를 정비한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면서 정치를 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거 중심으로 하나를 보고 그 다음에 민족 통합을 어떤 식으로 시켰는지를 중심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여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국왕 중심의 정치 운영 체계를 확립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교 정치 이념이 여러분 어떤 거예요? 왕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윗사람에게 잘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왕 중심의 정치 운영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교 정치 이념을 교육하는 국학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한 사람들을 관리로 뽑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노력은 많이 했지만 골품제의 한계에 여전히 부딪히는 사회가 신라의 사회였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보면은 노급이라는 것을 폐지해서 귀족의 경제 기반을 약화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 기반을 약화시켰다. 노급이 없어지면서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노급이라는 것은 귀족의 경제 기반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귀족의 경제 기반이구나.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알아야 되겠죠. 그 옆에 보면은 여러분 노급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노급을 관리가 지급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관리가 누구로부터 지급을 받느냐? 이거 주는 사람은 왕이겠죠. 왕이 관리에게 지급을 하는데 소재지, 관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조세는 뭐예요? 세금,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세금이에요, 세금. 세금뿐만 아니라 뭐까지 거둘 수 있는 거. 그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징발할 수 있는 노동력 징발권. 그 다음에 또 특산물. 만약에 여러분 우리 지금 창성고가 속해 있는 남해 지역의 특산물이라고 하면은 고사리라든지 유자라든지 뭐 멸치, 죽방멸치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거둘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된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권리죠,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세금을 어디에 냅니까? 우리가 현대에서 세금을 여러분 지금 학생인 여러분은 세금을 내지 않겠지만은 부모님들이라면은 집을 가지고 있거나 뭐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동차세, 그다음에 월급을 벌면은 그거를 국가에 냅니다. 국가에다가 세금을 이렇게 내면은 이 국가는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공무원들에게 돈을 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줄 때 여러분 어떻게 주나요? 지금은 계좌이체 인터넷 뱅킹 같은 거 이용해서 월급으로 형태로 주잖아요. 돈. 왜? 그게 제일 좋잖아요. 어디 가서 쓸 수도 있고 한데 요 시스템을 인터넷 뱅킹, 계좌이체가 없던 그대로 가져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걷었을까요? 세금을 내는 사람, 이 당시에는 일하는 직업군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을 거니까 농민이 원래는 나라를 운영하는 제일 대표국인 국가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때는 화폐가 많이 유통이 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직접 생산한 현물들을 국가에 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국가가 와서 걷어가는 게 아니라 직접 이거를 가지고 추수한 벼, 쌀, 뭐 이런 걸 짊어지고 국가에 갖다 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자기가 살고 있는 소재지 갖다 내는 게 더 편하겠어요? 아니면은 수도 저 멀리 있는 지역에 갖다 내는 게 편하겠어요? 당연히 소재지에 있는 지역이 갖다 내는 게 가깝겠죠. 그러니까는 국가는 중간에서 공무원들에게 이 사람들이 낼 수 있는 현물을 직접 이렇게 거둘 수 있는, 이건 관리라고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관리. 요거를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농민이 농민에게 직접 거둘 수 있는 권리, 세금을 현물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여기에 포함된 게 뭐냐? 특산물이랑 그다음에 노동력 징발권까지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노급이라는 거는 수조권 플러스 노동력 징발권이다. 요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관리예요, 관리. 관리면은 남의 지역의 관리다. 남의 지역의 관리다 하면은 그 남해에서 생산되는 모든 특산물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하고 살고 있는 농민들에게 세금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생산되는 모든 물품, 특별한 뭐 유자, 족박멸치, 그 다음에 뭐 고사리 이런 것도 받아서 여러분이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엄청난 권리죠. 이걸로 이제 자기의 부를 굉장히 유지도 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귀족의 경제 기반이 될 만하죠. 이거를 신문왕이 폐지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는 귀족의 경제 기반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거를 그러면 폐지시키는데 반발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뒤에 가게 되면은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 그런 게 됩니다. 경제 기반을 다 없애면서 신문왕은 딴 걸 주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모든 권리를 없애버리기만 하면 먹고 살 수 없으니까는 관료전이라고 해가지고 수조권만 지급했어요. 수조권. 이해되나요? 관료전은 수조권만 주는 거. 그 개념은 뒤에 가면은 다시 한번 배우게 될 테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 통일신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구려 지역, 백제 지역을 다 통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기 지도를 한번 봅시다. 본인들이 살고 있던 여기 지금 영역에서 여기 요렇게 영역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요런 영역에서 고구려 지역, 그 다음에 백제 지역까지 이렇게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통치 체제를 정비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여기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보면은 다스리기 위해서 중앙 행정기관에는
왕의 직속기관인 집사부를 중심으로 운영했다라고 나옵니다. 왕의 직속기관이라는 거는 이거 비교해 보면은 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귀족 중심 기관도 있겠다라는 거죠. 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견제하면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집사부 중심으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리의 비리를 감시하는 사정부를 설치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 두 개가 나오네요. 집사부, 사정부는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이용된 그런 기구 두 개다 정도 중앙행정에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방행정은 9개의 주와 5개의 소경. 소경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작은 중심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제2의 수도, 제3의 수도 이런 거를 5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여기 밑에 보면 잘 나오겠죠. 구주 아래에도 또 다시 군현을 두어서 지방관을 파견했다.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잘 외워놓읍시다. 군사 행정상의 요지에 5개의 소경을 설치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여기 지도를 다시 한번 보세요. 금성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지금의 경주에 해당하잖아요. 천년의 고도라고 여러분 경주 그 여행 가보면은 붙어 있는 거 많이 볼 거예요. 신라가 건국을 하고 멸망할 때까지 거의 1000년 동안 이곳이 바로 수도였어요, 수도. 우리나라 한반도만 놓고 봐도 이 수도가 어느 쪽으로 지금 치우쳐 있나요? 동쪽으로 동쪽. 그 다음에 북남으로 했을 때는 어느 쪽에 치우쳐 있어요? 남쪽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영역이 전부 다 확대가 되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스리는데 아무래도 조금 미숙했겠죠. 거리상으로도 되게 멀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 수도인 금성이 한반도 남쪽에 치우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뭘 설치했다라는 거예요. 오소경을 설치했다. 이 부분은 잘 기억해 놓도록 합시다. 그래서 구주를 한번 보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한주, 삭주, 그 다음에 웅주, 전주, 무주, 강주, 양주, 상주, 명주 이렇게 해서 9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9개를 3개씩 나누면 333이 되잖아요.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백제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3개, 그 다음에 고구려 지역에 해당하는 거 3개, 그 다음에 기존의 신라 지역에 해당하는 3개를 합쳐서 구주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게 꼭 맞아떨어지진 않지만은 의미적으로 이제 그렇다라는 거를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관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군사 조직입니다. 군사 조직. 군사 조직은 구서당 10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개의 그 부대와 그러니까 중앙 부대와 10개의 지방 부대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도 보면은 9개입니다. 의미적으로 333을 생각하면 되겠죠. 고구려인, 백제인, 신라인을 다 융합시킨 중앙군을 편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은 발해가 아니라 고구려와 백제가 영역이 먹힌 거잖아요, 신라한테. 그러면은 분명히 이때까지도 고구려 부흥운동이라든지 백제 부흥운동을 끝까지 일으키던 사람들도 남아있었다는 거잖아요, 세력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포용을 해서 중앙부대, 경주에서 왕을 호위하는 부대로 채용을 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파격적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언제 돌변해가지고 반란 세력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융합을 꾀하는 정책을 실현을 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고구려 백제인을 비롯해서 말갈인까지 포함되었다라고 나오는 거 요거를 잘 봐두고, 지방에는 10개의 부대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한주, 삭주, 명주 다 9개잖아요. 각 주에 지방부대 하나씩 배치하고, 한 주에는 왜 2개냐? 국경선을 이렇게 맞대고 있는 나라가 발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도 지금 북한하고
아직 그 휴전선을 경계로 해서 배치가 많이 되어 있듯이, 그죠? 거기에는 더 많은 부대를 배치를 했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라의 경제적인 걸 잘 나타내는 게 바로 촌락문서입니다. 밑에 지금 촌락문서 설명이 굉장히 잘 돼 있죠. 요거도 여러분 별표 쳐놓고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고대의 경제 부분이 이거 촌락문서 한 개밖에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 보이죠? 선생님이 여기 요런 식으로 이렇게 문서돼 있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현대사회 사람들이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정리. 그래서 여기 한번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선생님하고. 음, 음. 신라의 촌락 문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민정문서라고도 부릅니다. 민정문서라고도 부르는데 신라 촌락의 경제 상황을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한 문서예요. 이게 어디서 발견했냐면은 일본에 있는 정창원 도다이사 쇼소인이라는 절에서 발견이 됐어요. 여기에 서원경 소속의 촌락을 비롯한 네 개 촌 A, B, C, D가 나오죠. 촌락의 이름과 그 다음에 소속현, 어딘 현에 또 우리 군현 밑에 촌락들이 또 막 있겠죠. 우리 위에서 배웠듯이 구주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군현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 촌락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이 어느 현에 소속되어 있는지, 소속현. 그 다음에 촌락의 크기, 둘레. 그 다음에 호구, 인구수. 그 다음에 말, 소 몇 마리가 있느냐. 그 다음에 토지는 어떤 종류의 토지가 있느냐. 토지도 우리 지금 여러분 지금도 뭐 산지가 있다, 밭이 있다, 논이 있다, 그 다음에 뭐 습지가 있다 이런 거 되겠죠. 그런 종류와 각각 면적.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나무 종류까지도 뽕나무는 왜 기록을 했을까요? 뽕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누에의 모기가 되는 거예요. 누에 가지고 우리 그 비단을 짜잖아요. 그래서 뽕나무, 그 다음에 가래나무, 잣나무까지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인구, 노비, 그 다음에 소, 말, 그 다음에 논이 몇 개냐, 밭이 몇 개냐, 그 다음에 호의 등급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다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급도 나타내고 있고, 사람은 남녀별로 구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인데, 중요한 거 나이에 따라서 6등급으로 구분했다. 이렇게 가호는 몇 등급이에요? 9등급으로 나누어서 파악했다. 토지는 논, 밭, 마저는 마로도 이 당시 옷을 지어 입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총 면적 나누어서 기재했다. 중요한 거 3년간의 변동사항을 작성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3년마다 작성을 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도 호구조사 같은 거 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3년마다 변동사항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국가가 지방의 농민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힘이 매우 겹다. 왜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세금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촌락 문서에서 봐야 되는 것들은 요런 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느냐, 요거 정도는 기억을 잘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다음 페이지 한번 같이 봅시다. 8세기 후반에 되면은 여러분, 드디어 이제 혼란에 이제 이렇게 통일까지 하고 이렇게 해갔던 그 신라도 역시 조금씩 이제 쇠퇴하게 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에는 앞에 선생님이 골품제 설명하면서 진골, 그 다음에 6두품, 5두품, 4두품, 3두품, 2두품, 1두품이 있었다고 했고 앞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성스러운 뼈다귀라고 해서
성골만이 왕이 될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성골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성덕여왕, 진덕여왕을 끝으로 이제 그 집안 자체의 성수랑 뼈다귀의 그 집안이 끊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다음 차기 왕으로 될 수 있는 뼈다귀는 진짜 뼈다귀, 진골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진골이면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이제 막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공왕이 피살된 이후에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바뀌게 되는 혼란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라도 1000년이나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박혁거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건국부터 해서 1000년을 이어오는 나라인데 고려나 조선처럼 시기 구분이 있었겠죠. 그거를 상대, 그 다음에 중대, 하대라고 이제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들어만 놓으세요. 이 하대 시대에 오게 돼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치적 혼란기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로 이제 혼란을 했느냐. 내 아버지가 왕이 될 만한 인물이고 그만한 경제력도 있는데 왕이 되지 못하고 난을 일으킨 난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김원창이 일으킨 난.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무슨 난이 있느냐. 장보고의 난.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보면은 지방에서 이제 세력을 이제 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나오는 부분, 요 부분이 여러분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을 일으키려면 뭐가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우선에는 경제적으로 튼튼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튼튼하려고 하면은 이 당시에는 최고가 뭐겠어요, 여러분? 토지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대토지를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 세력이라는 겁니다. 각 지방에서 거기서는 짱을 먹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난을 일으키려면은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군대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런 세력들이 지방에서 점점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다라는 거 알면 됩니다. 이 장보고 역시도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서 해상무용을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자기 그 산하에 청해진이라는 지역, 무슨 진이라는 군대 지역을 자기가 장악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무역을 하려면 배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자기를 이끄는 무리, 지방 세력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군사력을 보유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적들을 소탕을 하면서 이 지역에 짱을 먹고 있었는 거겠죠. 9세기에 되면은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문란해지는데 이 중앙 정치도 문란해지고 지방에서 여러분 세금을 낼 때 우리 지금도 국가에 내는 세금, 그 다음에 지방에 내는 세금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농민이 이렇게 있으면 농민은 세금을 한 번만 내면 되는데 처음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방 호족이 야, 돈 내. 세금 이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내한테 세금 내. 세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중앙에서도 똑같이 우리 신라 나라에서 이제 거두는 세금이 있으니까는 여기도 또 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중으로 겪는다라는 거죠. 그 말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때 흉년도 굉장히 많이 들고 농사가 잘 되지 않았대요. 그렇게 되면서 농민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니까 세금 내는 사람이 이걸 포기를 하고 노비는 세금을 내지 않고 군대도 안 가도 된다 했잖아요. 고대까지는 그런 존재라는 걸 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으로 들어가서 산적이 되기도 하고 막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도저히 못 살겠다 라면서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원종과 애노의 봉기 요 이름 정도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농민이 일으킨 봉기라는 거. 이 중앙 정부는 힘이 없어서 이 농민 봉기조차도 제대로 진압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지방에서 호족들이 세력을 확대합니다. 이거는 아까 위에 내용 이거 있죠. 어떤 식으로 해서 확대가 됐는지 여기 지방 세력들 요거를 여기랑 잘못 선생님이
연결했네요. 요 부분이랑 연결해서 호족이 어떻게 세력을 성장시켰는지 연결해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성주, 그 다음에 장군이라 칭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행정, 그 지방의 행정권, 군사권 장악해서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진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육두품 세력이라는 건 여러분 진골 밑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앞에 골품제 그 그래프 기억나나요, 여러분? 관직 승진에도 한계가 자기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 그 다음에 아무리 뛰어난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도 중앙지방으로 나가서 공무원을 하면은 최고의 높은 1급 공무원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게 되니까 이 진골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이 문제점을 비판을 하면서 개혁을 주장하게 됩니다. 신라 사회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같은 육두품들은 성공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보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보자 하면서 호족과 연계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력들이 나중에 고려를 또 건국하는 세력들이 되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서 견훤이 완산주 전주에서 후백제를 건국을 하고 그 다음에 궁에는 원주 현재 원주에서 처음에는 양길이 부하로 활약하다가 송악 개성의 도읍을 정하고 후 고구려를 세우게 됩니다. 901년 이렇게 되면서 다시 통일 삼국 통일을 이루었던 통일신라는 다시 후삼국으로 분열된다라는 거죠. 후삼국으로 분열되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뭐예요? 이때까지도 여전히 고구려 백제라는 그런 사람의 그런 우리 지역은 예전에 고구려 민족이었어. 이런 의식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 부분 잘 정리를 해놓고 여기 보면은 힌트 이런 거를 여러분 자료를 잘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헌창이라는 거 김헌창이 아버지 주원이 왕위에 오르지 못한 반란 그래서 신라 하대 지역이구나 그러면서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킬 정도면 어떻다라는 그 사회상 같은 거를 알 수 있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공물 세금을 보내지 않아 재정이 궁핍했다. 중앙의 사신이 지방에 일어나가지고 막 세금 내라고 재촉을 하니까 원종 애노가 반란을 일으켰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도적이 일어났다. 붉은 바지를 다 입고 일어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적고적이라고 했다. 붉은 적자를 써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오늘은 이 부분까지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는 부분 여러분 크게 선생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우선에는 통일 이후에 신문왕이 했는 정치적 지방 행정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노급에 대해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하고 경제 부분에서는 뭐 설명했어요? 촌랑 문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 말 하대에 가게 되면은 어떻게 호족 세력들이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후삼국을 건립을 했는지 흐름으로 계속 이해를 하면서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